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15 데니얼 커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4부 선택 31 위험 관리 정책 아래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맞닥뜨렸다고 상상해보자. 먼저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살펴본 뒤에 하나씩 선택해보라. 결정 1.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시오. A. 240달러 무조건 받기. B. 1000달러를 받을 확률 25%, 한 푼도 못 받을 확률 75%. 결정 2.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시오. C. 750달러 무조건 잃기. D. 1000달러를 잃을 확률 75%, 한 푼도 잃지 않을 확률 25%. 이 한 쌍의 선택 문제는 전망 이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합리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말해준다. 두 문제를 처음 대충 훑어볼 때 확실한 쪽 A와 C 중에서도 A에는 솔깃하고 C에는 회피 반응을 보인다. 확실한 이익과 확실한 손실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스템 1의 자동 반응이며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가는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계산으로 두 도박의 기대값 B는 250달러 이익, D는 750달러 손실을 구하기 전에 감정 반응부터 일어나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스템 1이 편애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다수는 B보다 A를, C보다 D를 더 좋아한다. 확률이 보통이거나 높은 다른 많은 선택에서 그렇듯이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손실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추구하려 한다. 아모스와 내가 위 실험을 실시할 때 응답자의 73%가 1번에서는 A를, 2번에서는 D를 선택했고 3%만 B와 C를 선택했다. 선택하기 전에 먼저 두 결정을 모두 살펴보라고 했으니 다들 분명 그리 했겠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게 틀림없이 하나 있다. 네 가지 선택 조합 A와 C, A와 D, B와 C, B와 D의 결과를 계산해 그중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지는 따져보지 않았을 것이다. 두 문제에서 각각의 선호도는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고 그 선호도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었다. 게다가 두 문제를 섞으면 너무 복잡해져 종이와 펜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 탓에 다들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래 선택 문제를 보자. AD 240달러를 받을 확률 25%, 760달러를 잃을 확률 75%, BC 250달러를 받을 확률 25%, 750달러를 잃을 확률 75%. 식은 죽 먹기 아닌가? BC가 AD보다 확실히 우세하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감이 잡힐 것이다. 우세한 선택 BC는 결정 1, 결정 2에서 퇴짜를 맞은, 그러니까 실제 실험에서 응답자 3%만이 선택한 BC를 합친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선택 AD는 응답자 73%가 선택한 A와 D를 합친 것이다. 넓은 틀짜기와 좁은 틀짜기. 이 선택 조합은 인간의 합리성 한계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이콘과 대비되는 인간의 선호 성향인 가망 없는 신기루를 쫓는 성향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따져볼 수 있다. 바로 위의 쉬운 문제를 다시 보라. 누가 봐도 뻔한 선택 문제를 분해해 대다수 사람이 더 열등한 선택을 하는 한 쌍의 문제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익과 손실로 구성된 단순한 선택 문제는 일관되지 못한 선호도를 보이는 선택 조합으로 무수히 분해될 수 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이익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손실에서 위험을 추구하다 보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 탓에 기꺼이 기대값에 웃돈을 얹어주면서 도박보다 확실한 이익을 택하고 역시 웃돈을 얹어주면서 확실한 손실을 피한다. 두 가지 웃돈은 다 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며 두 종류의 문제를 동시에 만날 때 모순되는 태도가 나온다면 최상의 선택은 아닐 것이다. 결정 1과 결정 2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좁은 틀 짜기, 서로 별개라 생각되는 두 가지 단순한 결정의 연속. 넓은 틀 짜기, 네 옵션을 한꺼번에 고려한 하나의 포괄적 결정. 이 경우 넓은 틀 짜기가 명백히 우월하다. 넓은 틀 짜기는 여러 결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우월하다. 또는 적어도 열등하지는 않다. 단순한 양자택일 결정 5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넓은 틀짜기로 보면 32개 옵션을 놓고 고르는 단일한 선택이 되고 좁은 틀짜기로 보면 단순한 선택 5개의 연속이다. 연속한 5번의 선택은 넓은 틀짜기에 포함된 32개 옵션 중 하나일 텐데 과연 그것이 최선일까? 최선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넓은 틀짜기를 하겠지만 인간은 좁은 틀짜기에 익숙하도록 타고났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인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머리쓰기를 싫어해서 여러 문제를 연결해 생각하라고 아무리 단단히 일러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선호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성향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그럴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처럼 선호도가 마법처럼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세뮤얼슨의 문제. 20세기 경제학의 거인인 위대한 폴 세뮤얼슨은 지인에게 동전을 던져 $100를 잃을 수도 있고 $200를 딸 수도 있는 도박을 하겠느냐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 지인의 반응은 이랬다. $100 잃는 게 $200 따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으니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내기를 100번 하게 해준다면 하겠다. 결정 이론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세뮤얼슨의 지인과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값이 꽤 높지만 위험이 따르는 도박이라면 여러 번 반복해야 위험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것이다. 지인의 답이 흥미로웠던 세뮤얼슨은 내친김에 그 답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아주 특별한 어떤 조건에서는 한 차례의 도박을 거절하는 효용 극대론자라면 여러 차례의 도박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놀랍게도 세뮤얼슨은 자신의 증명이 물론 타당하지만 합리성까지는 아니어도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앞의 도박을 100번 반복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 매력적인 기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매슈 라빈과 리처드 세일러는 이렇게 지적했다. $100를 잃을 확률과 $200를 딸 확률이 50대 50인 내기를 100번 해서 합산하는 도박은 예상 수익이 $5,000이며 돈을 조금이라도 잃을 확률은 2,300분의 1, 그리고 $1,000 이상 잃을 확률은 고작 62,000분의 1이다. 물론 이들의 요점은 효용 이론이 그런 어리석은 선호도와 일치할 때가 있다면 합리적 선택 모델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뮤얼슨은 판돈이 작은 내기에서 심각한 손실 회피가 가져오는 어이없는 결과를 보여준 라빈의 증명을 본 적은 없지만 보았더라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련의 도박을 거부하는 것도 합리적 결정일 가능성까지 기꺼이 고려한 세뮤얼슨의 태도는 합리적 모델의 막강한 지배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주 단순한 가치 함수로 세뮤얼슨의 지인 편의상 샘이라 부르자의 선호도를 설명한다고 해보자. 샘은 자신의 손실 회피 성향을 드러내려고 우선 각 손실을
2배로 부풀려 내기를 수정했다. 그런 다음 고친 내기의 기대값을 계산했다. 아래 표는 동전을 1회, 2회, 3회 던질 때의 결과다. 대단히 유용한 내용이니 동공이 확대되는 수고를 감수하고 따져보자. 동전 던지기 1회, 손실을 2배로 계산. 100 손실 50%, 200 획득 50%, 기대값 50, 200 손실 50%, 200 획득 50%, 기대값 0. 동전 던지기 2회, 손실을 2배로 계산. 200 손실 25%, 100 획득 50%, 400 획득 25%, 기대값 100. 400 손실 25%, 100 획득 50%, 400 획득 25%, 기대값 50. 동전 던지기 3회, 손실을 2배로 계산. 300 손실 12.5%, 0 획득 37.5%, 기대값 150. 300 획득 37.5%, 600 획득 12.5%. 600 손실 12.5%, 0 획득 37.5%. 기대값 112.5, 300 획득 37.5%, 600 획득 12.5%. 위에서 보다시피 이 도박은 애초 기대값이 50이다. 그런데 동전 던지기 1회만으로는 셈에게 가치가 없다. 1달러를 잃는 고통이 1달러를 따는 기쁨보다 2배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회피 성향을 반영해 도박을 수정하면 셈에게 이 도박의 가치는 0이 될 것이다. 이제 동전 던지기를 2회 한다고 해보자. 돈을 잃을 확률은 25%로 떨어진다. 두 가지 극단의 결과 200 손실 또는 400 획득은 가치로 보면 서로 상쇄된다. 일어날 확률이 같고 손실은 획득보다 가중치가 2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간 결과 한 번 잃고 한 번 따고는 플러스다. 따라서 동전 던지기 2회를 하나로 합친 도박은 플러스다. 여기서 좁은 틀짜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여러 도박을 합칠 때의 마법을 볼 수 있다. 기대값이 높은 도박 둘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셈에게 가치가 없다. 셈이 그 도박을 하나씩 따로 제한받는다면 2번 다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2번의 제한을 하나로 묶는다면 가치가 50달러가 된다. 3건의 도박을 하나로 묶으면 이익은 더 커진다. 극단의 결과는 여전히 상쇄되고 그 중요성은 떨어졌다. 세 번째 던지기는 그 자체로만 평가하면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그전 도박의 총 가치에 62.50달러 가치를 더했다. 셈이 5회 던지기 도박을 제한받는다면 기대값은 250달러이고 조금이라도 잃을 확률은 18.75%, 금액으로는 203.125달러다.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셈의 손실 회피는 절대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대값이 높은 도박을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돈을 잃을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손실 회피가 그의 도박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기대값이 아주 높은 단 한 차례의 도박을 거절하는 셈을 위해 그리고 셈처럼 손실을 비합리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줄 설교는 이렇다. 어떤 도박에서든 손실을 피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손해도 클 겁니다. 부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종 직전입니까? 꽤 괜찮은 작은 도박을 만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물론 이와 똑같은 도박을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의 부에 비해 아주 적은 액수가 걸린 꽤 괜찮은 도박을 마주할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그런 도박을 소소한 도박으로 이루어진 한 묶음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주문을 외우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금전적 이익을 볼 것입니다. 덜어는 따기도 하고 덜어는 잃기도 하면서 말이죠. 주문의 주된 목적은 손해볼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주문 효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기대값이 플러스인 도박에서 작은 위험률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때
주문 효과를 떠올려야 합니다. 주문을 외울 때 다음 요건을 명심하십시오. 주문은 여러 건의 도박이 서로 독립적일 때 효과가 있다. 똑같은 산업에 동시에 투자를 여러 건 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실이 발생해도 전 재산을 잃을 염려가 없을 때만 효과가 있다. 손실 발생이 곧 경제적 미래에 적신호가 된다면 조심하라. 승산이 매우 낮은 도박에는 그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된다. 이 요건에 맞는 감정 훈련이 되어 있다면 작은 도박을 하나씩 따로 떼어 생각하는 일도 작은 도박에서 손실을 회피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임종에 들기 전까지는 어쩌면 임종 때까지도 말이죠. 실천 불가능한 조언이 아니다. 금융시장에 노련한 거래인들은 이를 실천하면서 넓은 틀짜기로 손실의 고통을 피하며 살아간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문 거래인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면 특정 맥락에서 손실 회피를 거의 없앨 수 있다. 야구 카드 거래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초보자처럼 소유 효과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시 형태에 따라 위험이 따르는 결정, 손해볼 수 있는 도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좁은 틀짜기에 따라 지시할 때는 학생들에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딱 한 번의 결정인 것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반면에 넓은 틀짜기에 따라 지시할 때는 자신을 전문 거래인이라고 상상하라. 이런 결정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라. 이 결정은 여러 건의 금전적 결정 가운데 하나이고 나중에 이런 결정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실험 진행자는 거짓말 탐지기에 이용되는 피부의 전기 전도도 변화 측정과 같은 생리적 측정법을 동원해 실험 참가자가 이익과 손실에 어떤 감정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다. 예상대로 넓은 틀짜기는 손실에 반응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고 위험을 떠안으려는 마음을 부추겼다. 손실 회피와 좁은 틀짜기가 합쳐지면 대가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라면 투자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횟수를 줄여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넓은 틀짜기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초연해진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침통함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따라가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다. 작은 손실이 빈번히 발생할 때의 고통은 작은 이익이 똑같이 빈번히 발생할 때의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는 1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 충분하다. 어쩌면 그것도 많을 수 있다. 단기 결과에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정과 결과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나쁜 소식에 단기적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손실 회피 증가다. 그러나 피드백을 몰아서 받는다면 나쁜 뉴스를 훨씬 덜 듣게 되고 결국 위험 회피가 줄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일간 또는 주간, 나아가 월간 동향을 모른다면 쓸데없이 금융자산 구성을 이리저리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투자처를 바꾸지 않고 기존 투자에 묶여 있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위험 관리 정책. 좁은 틀짜기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마주할 때마다 그때그때 호불호를 정한다. 그런데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험관리 정책에 친숙한 예는 보험을 구매할 때 항상 자기 부담금이 가능한 한 높은 것을 택하고 보증기간 연장 옵션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 관리 정책은 넓은 틀짜기다. 사고가 났을 때 순전히 자기 부담금으로만 처리할 때도 있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 관건은 이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손실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결정을 합산하는 위험관리 정책은 앞에서 다루었던 외부 관점과 비슷하다. 외부 관점으로 계획을 세우면 현 상황의 특수성을 주시하기보다 비슷한 여러 상황에서 나온 결과의 통계를 주시한다. 외부 관점과 위험 관리 정책은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히 다른 두 가지 편향을 사로잡는다. 하나는 계획 오류에 나타나는 과장된 낙관이고 하나는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한 지나친 신중함이다. 두 가지 편향은 서로 반대다. 과장된 낙관은 손실 회피에 심각한 피해를 막고 손실 회피는 지나친 낙관의 어리석음을 막는다. 그 결과 낙관주의자는 자신의 결정을 실제보다 더 신중하다고 믿고 손실을 회피하는 사람은 보통은 받아들였을 사소한 제안도 적절히 거절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두 편향이 서로를 상쇄한다는 보장은 없다. 조직 안에서 지나친 낙관주의와 지나친 손실 회피 성향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외부 관점과 위험관리 정책 결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리처드 세일러는 어느 대기업의 25개 분야 최고 관리자들과 함께 의사결정에 대해 토론했던 일화를 소개한다. 세일러는 이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자본의 상당액을 잃을 확률과 그 2배를 얻을 확률이 같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물었다. 그러자 누구도 그런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역시 토론에 참석한 회사 최고 경영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저는 여기 관리자들이 모두 그 위험을 떠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에게는 25건의 내기를 모두 아우르는 넓은 틀짜기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동전 던지기를 100회 실시하는 셈처럼 그 역시 전체 위험을 줄일 통계적 총합에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 위험 관리 정책과 관련한 말들. 그에게 전문 거래인처럼 생각하라고 해. 덜어는 따기도 하고 덜어는 잃기도 하는 거라고. 나는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만 내 금융자산 구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손실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해서 날마다 요동치는 주가를 보면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들은 보증기간 연장 옵션을 절대 사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위험관리 정책이다. 우리 경영진은 자기 영역에서는 하나같이 손실을 회피하려 든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 조직 전체가 적절한 위험을 떠안지 않는다. 32. 심리적 계좌. 수입이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버는 주된 동기는 꼭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수억 달러를 더 벌려는 억만장자에게나 고작 몇 달러를 벌려고 실험 경제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나 돈은 자존감과 성취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다. 우리는 이런 보상과 벌, 전망과 위협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의 깊게 기록한다. 그것은 마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인센티브처럼 우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촉발한다. 그 결과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손실을 줄이지 않고 나중에 후회될 행동은 애초에 거부하는 편향을 보이며 또 행동마다 책임의 정도가 다른 탓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행동하지 않은 것과 행동한 것 사이에 실체도 없는 선을 분명히 긋는다. 보상이나 벌을 궁극적으로는 감정의 형태로 받는 때도 종종 있다. 일종의 정신적 자기 거래인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자기 거래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 심리적 계좌.
리처드 세일러는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회계와 심리적 계좌의 유사점에 매료되었는데 그중 어떤 것은 어리석고 어떤 것은 매우 유용하다. 심리적 계좌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우리는 돈을 여러 계좌에 넣어두는데 실제 계좌일 때가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계좌일 때도 있다. 우리가 가진 돈에도 생활비로 쓰는 돈이 있고 일반 저축이 있고 아이들 교육이나 다급한 치료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 필요한 돈을 계좌에서 꺼냈을 때는 나름대로 명확한 체계가 있다. 우리는 실제 계좌나 심리적 계좌를 자기 절제 목적으로도 이용하는데 이를테면 가게 예산을 짤 때, 하루에 마시는 에스프레소 양을 제한할 때, 운동 시간을 늘릴 때 등이다. 절제에 돈이 들 때도 종종 있어서 저축은 하되 신용카드 빚은 줄지 않을 수도 있다. 합리적 행위자인 이코는 심리적 계좌에 기대지 않는다. 이코는 결과를 포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외부 인센티브에 자극받아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심리적 계좌는 좁은 틀짝의 한 형태이며 유한한 정신으로 대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다. 심리적 계좌는 득점을 따질 때 널리 쓰인다. 프로골프 선수가 버디를 잡을 때보다 보기를 피할 때 퍼팅이 더 좋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하나는 최고의 골프 선수는 홀마다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하나의 계좌에서 전반적인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일러가 초기 논문에서 언급한 재미있는 예는 심리적 계좌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열렬한 스포츠팬 두 사람이 65km를 달려가 농구 경기를 볼 계획을 세웠다. 한 사람은 표를 샀고 한 사람은 표를 사러 가던 중에 친구에게서 공짜로 표를 얻었다. 경기가 열리는 날 밤에 눈보라가 예보되었다. 둘 중 누가 용감하게 눈보라를 뚫고 경기를 보러 갈 확률이 높겠는가? 답은 금방 나온다. 우리는 돈을 주고 표를 산 사람이 경기장에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계좌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두 팬 모두 보고 싶은 경기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한다. 경기를 안 보면 계좌를 마이너스 상태로 해지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표를 어떻게 구했든 둘 다 실망하겠지만 표를 산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경기를 못 볼 뿐만 아니라 돈까지 잃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에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울 일이라 경기를 봐야겠다는 마음이 더 생기고 결국 눈보라를 뚫고 차를 몰려는 유혹이 생기기 쉽다. 이는 감정의 손익을 맞추는 암묵적인 계산이며 시스템 1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사람들이 심리적 계좌, 내역에 느끼는 감정은 표준 경제학 이론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콘이라면 표 값은 이미 지불했고 환불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이 비용은 매몰되었으며 이콘은 표를 주고 돈을 샀는지 친구에게서 표를 얻었는지 이콘에게도 친구가 있다면 개의치 않는다. 합리적 행위를 하려면 시스템 2가 사실과 반대되는 가능성, 즉 표를 친구에게 공짜로 얻었어도 나는 여전히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할까?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면 정신활동이 왕성하고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 때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다. 딸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팔아야 한다. 각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기억하고 따라서 지금 그때보다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알 수 있다. 보유 주식 중에 블루베리 타일즈는 주가가 올라서 오늘 팔면 $5,000 이익을 얻는다. 티파니 모터스에도 똑같이 투자했는데 현재 주가는 처음 살 때보다 $5,000가 떨어졌다. 두 주식의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변동이 없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어느 것을 팔까? 이 선택을 그럴듯하게 바꿔 말하면 이렇다.
블루베리 타일즈 계좌를 해지하면 계속 성공적인 투자자로 남을 수 있다. 반면에 티파니 모터스 계좌를 해지하면 또 한 번 실패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자신이 기뻐할 선택과 고통스러워할 선택 중에 고르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블루베리 타일즈를 팔아 자신의 투자 능력에 뿌듯해할 것이다. 조사 결과 예상대로 절대 다수가 주가가 떨어진 주식보다 주가가 오른 주식을 팔겠다고 했다. 성향효과라는 애매한 이름이 붙은 편향이다. 성향효과는 좁은 틀짜기의 한 예다. 투자자는 사들인 주식마다 계좌를 따로 개설해 놓고 계좌를 해지할 때마다 모두 이익을 내고 싶어 한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금융자산 구성을 포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제쳐두고 앞으로 주가가 가장 안 오를 것 같은 주식을 판다. 아모스는 어느 재무 설계사와 나눈 대화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아모스에게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과 그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빠짐없이 적어 달라고 했다. 아모스가 그건 별로 중요치 않잖아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설계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항상 심리적 계좌 내역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아모스의 예상대로 그 재무 설계사는 아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매수 가격은 무관하다고 여긴 아모스의 생각도 잘못이다. 매수 가격은 중요하고 심지어 이콘도 매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주가가 오른 주식을 팔지 내린 주식을 팔지는 분명한 답이 있는 문제이며 어느 것을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향효과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편향이다. 즉각적인 감정보다 부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주가가 떨어진 티파니 모터스를 팔고 주가가 오르는 블루베리 타일즈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세금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는데 손실이 나면 세금이 줄고 주가가 오른 주식을 팔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국 투자자라면 이런 초보적 사실을 다들 알고 있어서 1년 중에서도 특히 세금을 신경 쓰는 12월이 되면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많이 팔아치운다. 물론 세금 혜택은 연중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1년 중 11개월은 심리적 계좌가 금융 상식을 압도한다. 주가가 오른 주식은 당장 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최근에 주가가 오른 주식은 적어도 한동안은 계속 상승세를 탄다는 이미 입증된 시장의 이례적 현상이다. 이것의 순효과는 커서 블루베리보다 티파니를 팔 때 예상되는 이듬해 세후 추가 수익은 3.4%다. 당장 이익을 얻고 심리적 계좌를 해지한다면 즐겁기야 하겠지만 그 즐거움에는 비용이 든다. 이코는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테고 시스템 2를 사용하는 노련한 투자자라면 초보 투자자보다는 그런 실수가 적다. 합리적인 결정자는 현재의 투자가 미래에 가져올 결과에만 관심을 둔다. 앞선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콘의 관심사가 아니다.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손해보는 계좌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매몰 비용 오류라 부른다. 크고 작은 결정에서 나타나는 값비싼 실수다. 돈을 주고 표를 샀다는 이유로 눈보라를 뚫고 차를 모는 것은 매몰 비용 오류다.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에 이미 5천만 달러를 썼다고 상상해 보자. 이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수익도 기획 단계에서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살리려면 6천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차라리 이 금액을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자는 대안이 제시된다.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회사는 대개 매몰 비용이 아까워 눈보라를 뚫고 차를 몰면서 값비싼 실패로 끝난 계좌를 해지하는 수모를 감당하느니 어차피 낭비한 돈 조금 더 쓰자는 식으로 행동한다. 이 상황은 네 갈래 유형 중에
오른쪽 상단에 속한다. 확실한 손실과 승산이 낮은 도박을 두고 고민하다가 흔히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다. 헛수고에 점점 더 몰두하는 것은 회사의 시각으로 보면 실수지만 망해가는 프로젝트를 소유한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면 경영자의 이력에 영원한 오점이 될 테니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애초에 투자를 만회하려는 희망으로 하다못해 심판의 날을 늦추려는 시도로 조직의 자원을 이용해 조금 더 도박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처럼 매몰 비용이 생기면 관리자를 자극하는 동기가 회사와 주주의 목표와 어긋나는데 대리인 문제라고 알려진 낯익은 현상이다. 이 사회는 이런 충돌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전 결정에 얽매여 손실을 줄이는데 소극적인 최고 경영자를 곧잘 교체하곤 한다. 이사진은 새 최고 경영자가 전임자보다 유능하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임자의 심리적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현재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과거 투자의 매몰 비용을 좀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람들은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 부진한 업무, 불행한 결혼, 가망 없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젊은 과학자가 지금의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 나을 때도 다 죽어가는 프로젝트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다행히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매몰 비용 오류가 극복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경제와 경영 수업에서 매몰 비용 오류를 지적하며 잘못이라고 가르치는데 꽤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다. 그 증거로 이 분야 대학원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더 적극적으로 빠져나온다. 후회. 후회는 감정이며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기도 하다. 후회의 두려움은 수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하지마, 후회할 거야 라는 흔한 경고를 생각해보라. 실제로 후회의 경험은 친숙하다. 2명의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후회의 감정을 적절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이들은 후회에 동반되는 감정으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 축 처지는 느낌, 이미 저지른 실수와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미련, 자신을 벌주고 잘못을 고치려는 성향, 사건을 되돌려 다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을 꼽았다. 뼈저린 후회는 지나간 행동 대신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후회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안이 쉽게 떠오를 때 생기는 사후 가정적 감정 가운데 하나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그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하는 승객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회자된다.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얻었다거나 다른 비행기에서 내려 갈아탔다거나 전날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는데 비행기가 지연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의 공통된 특징은 예외적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인데 예외적 사건은 평범한 사건보다 상상 속에서 되돌리기가 훨씬 쉽다. 연상 기억은 평범한 세상과 그 세상의 규칙을 재현한다. 평범하지 않은 사건은 주의를 끌고 같은 상황에서 평범했었을 사건도 같이 떠오르게 한다. 아래 시나리오에서 후회와 평범함의 연관성을 알아보자. 브라운 씨는 웬만해서는 히치하이커를 태워주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한 남자를 태웠다가 돈을 털렸다. 스미스 씨는 히치하이커를 자주 태워준다. 어제도 한 남자를 태웠는데 그만 돈을 털리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크게 후회하겠는가? 결과는 예상대로다. 응답자의 88%가 브라운, 12%가 스미스를 지목했다. 후회는 비난과 다르다. 다른 참가자에게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물었다. 누가 사람들에게 더 큰 비난을 받겠는가? 결과는 브라운이 23%, 스미스가 77%였다. 후회와 비난은 모두 기준과의 비교에서 나오지만 관련 기준은 다르다.
브라운과 스미스가 느끼는 감정은 이들이 평소에 히치하이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지배된다. 히치하이커를 태워주는 것은 브라운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고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가 더 뼈저리게 후회하려니 예상한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을 이성적 행동이라는 통속적인 기준과 비교할 것이고 습관적으로 비이성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스미스를 비난하기 쉽다. 우리는 스미스는 자기 운명에 책임져야 하고 브라운은 운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둘 중에 더 자책할 사람은 브라운이다. 이 경우만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자칫 후회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후회의 괴로운 감정을 미리 예상하면서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 예가 보여주듯이 후회와 관련한 직관은 놀랍도록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 폴은 A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 B 회사 주식으로 갈아탔다 고민하다가 그만두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 B 회사 주식으로 갈아탔더라면 $1200를 더 벌 수 있었다. 조지는 B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A 회사 주식으로 갈아탔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 B 회사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1200가 이익이었다. 둘 중 누가 더 후회할까? 결과는 분명했다. 응답자의 8%가 폴, 92%가 조지를 지목했다. 두 사람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똑같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둘 다 현재 A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B 주식을 가졌더라면 똑같은 액수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조지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 놓였고 폴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상황에 놓였다. 이 짧은 사례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가 생겼을 때보다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가 생겼을 때 후회를 비롯해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도박에서도 증명되었다. 사람들은 대개 도박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봤을 때보다 도박을 해서 그만큼의 돈을 땄을 때 더 기뻐한다. 이런 비대칭은 손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후회뿐 아니라 비난에도 해당한다. 여기서 핵심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옵션과 그 옵션에서 일탈한 행동의 차이다. 기본 옵션에서 일탈할 때는 평범한 것을 상상하기가 쉽다. 그리고 그 일탈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일탈과 평범함의 불일치가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 옵션은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고 아침에 동료를 만났을 때 기본 옵션은 그와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주식을 파는 것과 동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기본 옵션에서 멀어진 것이며 자연스럽게 후회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 옵션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참가자들은 컴퓨터로 블랙잭 도박에 참여했다. 어떤 참가자는 카드를 더 받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고 또 어떤 참가자는 카드를 그만 받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어떤 질문이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거절했을 때보다 수락했을 때 후회가 훨씬 더 컸다. 질문은 누가 봐도 썩 내키지는 않는다라는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즉 거절하도록 만들어졌다. 후회는 이 자동 반응에서 멀어질 때 생긴다. 능동적 행동이 기본 옵션인 또 다른 예는 마지막 경기에서 대패한 팀의 코치의 행동이다. 사람들은 이 코치가 사람이나 전략을 바꾸겠거니 기대하고 따라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거나 후회하기 쉽다. 이처럼 후회할 위험이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탓에 사람들은 통상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을 선호한다. 이 편향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
소비자에게 선택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 소비자는 통상적인 옵션을 더 선호하고 이름 없는 상품보다 유명 제품을 선택한다. 펀드 매니저들도 연말이 다가오면 업무 평가에 기대를 걸고 포트폴리오에서 통상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될 법한 주식을 정리한다. 심지어 생사가 걸린 결정도 영향을 받는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상상해보자. 일반적인 치료법도 있고 이례적인 치료법도 있다. 의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치료법이 치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다. 이례적인 치료법을 쓴다면 후회와 비난, 그리고 어쩌면 소송의 위험까지도 떠안아야 한다. 지나고 보면 평범한 선택은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비정상적인 선택은 기억에서 되돌려지기 쉽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용기를 낸 의사가 좋은 평판을 받겠지만 잠재적 이익은 잠재적 비용보다 작다. 대개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평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책임. 여러 도박을 두고 선택할 때, 소유 효과가 나타날 때, 가격 변동에 반응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손실은 이익보다 약 2배 크게 느껴진다. 그런데 손실 회피 계수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상황도 있다. 특히 건강처럼 삶에서 돈보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손실 회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중요한 소유물을 팔기 싫어하는 성향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 극적으로 커진다. 리처드 세일러가 소비자 행동을 주제로 초기에 쓴 훌륭한 논문에는 설득력 있는 예가 실렸는데 이를 약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다. 이 병에 걸리면 일주일 안에 고통 없이 즉시 사망한다. 지금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백신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 이 백신에 최대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흔쾌히 큰 돈을 지불하려 하지만 한없이 큰 돈을 낼 수는 없다. 죽음의 가능성을 마주한다는 건 불쾌하지만 낮은 확률을 피하려다 거덜이 놔버리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살짝 바꿔보자. 위 질병을 연구하는데 지원자가 필요하다. 자격 요건은 이 병에 걸릴 1000분의 1의 확률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전부다. 이 연구에 지원한다면 최소 얼마를 요구하겠는가? 단, 백신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예상대로 지원자가 정한 금액은 앞에서 백신을 맞는데 지불하겠다는 금액보다 훨씬 높았다. 세일러는 그 비율은 전형적으로 대략 50대 1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는 이 문제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건강을 팔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거래는 정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높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책임은 지원자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곧 사망에 이를 증상이 나타난다면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의 후회가 클 것이다. 판매가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건강을 판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 옵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다. 29장에서 언급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살충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알아본 설문조사에는 살충제의 위험이 증가할 때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도 있었다. 응답자는 흡입 중독과 아동 중독의 위험이 1만 병당 15건꼴인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이보다 덜 비싸고 똑같은 위험 발생률이 1만 병당 16건인 살충제도 있다. 이때 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면 덜 비싼 그리고 덜 안전한 살충제로 바꿀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응답한 부모의 3분의 2 이상이 그 어떤 가격에도 살충제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돈과 바꾼다는 생각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싸면 바꿔보겠다는 소수의 응답자가 제시한 가격 하락폭은 훨씬 더 안전한 제품에 기꺼이 돈을 더 내겠다며 제시한 액수를 한참 뛰어넘었다. 미세한 양일지언정 아이의 위험을 돈과 바꾸기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보호하려는 대상의 안전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도 아이를 보호할 시간과 돈이 유한하니 내 아이 안심저축이라는 심리적 계좌는 예산이 한정되었으니 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옳을 것이다. 살충제의 위험을 미세하게 높여 절약한 돈으로 이를테면 더 안전한 유아용 자동차 보조 의자나 전기 콘센트 덮개를 구입하는 등 아이의 주변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위험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거래도 금기시하는 태도는 안전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거부감은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려는 소망보다 자신의 후회를 두려워하는 이기심에 자극받았을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래를 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혹시 하는 생각은 그 살충제의 폐해가 드러났을 때 느낄 후회나 수치심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위험을 다른 이점과 맞바꾸는 것을 격렬히 거부하는 성향은 위험을 관리하는 법률이나 규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추세는 특히 유럽에서 두드러져 해로울 수 있는 행동은 무조건 금지하는 예방수칙이 교리처럼 널리 받아들여진다. 규제 정책에서 나온 예방수칙은 사람이나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증명 부담을 전적으로 떠맡긴다. 다수의 국제단체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이 지적하듯이 예방수칙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엄격히 해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는 예방수칙을 통과하지 못했을 혁신적인 기술을 길게 나열한다. 비행기, 에어컨, 항생제, 자동차, 염소 CI, 홍역 백신, 심장 절개 수술, 라디오, 냉장 기술, 천연두 백신, 엑스레이. 과도한 예방수칙은 당연히 지지받지 못한다. 그러나 강화된 손실 회피는 널리 퍼진 강력한 도덕적 직관이다. 그것은 시스템 1에서 나온다. 손실을 피하려는 강력한 도덕적 태도와 효율적인 위험 관리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답은 없다. 우리는 스스로 자청한 감정 고통을 예상하고 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삶을 기록하면서 경험하는 자신에게 부과한 무형의 벌, 때로는 보상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야 할까? 이 벌은 이콘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큰 비용이 된다. 사람들은 이 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부, 정책 건전성, 사회의 행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후회와 도덕적 책임이라는 감정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콘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을 수 있다. 후회를 예상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과연 합리적일까? 후회에 약한 것은 졸도에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일부이며 인간은 거기 적응해야 한다. 제법 부자이고 내심 신중한 투자자라면 부의 증가를 극대화하지는 않더라도 후회를 가급적 미리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적절한 예방조치로 후회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어쩌면 후회가 예상될 때 터놓고 드러내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상황이 안 좋을 때 후회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따져보고 결정했을 때를 기억한다면 후회를 조금 덜 느낄 수도 있다. 후회와 사후 판단 편향은 함께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후 판단을 막을 행동을 할 수 있다.
나도 사후 판단을 피하려는 나름의 행동 방침이 있는데 장기적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신중하든가 아주 대충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사후 판단은 어중간하게 고민할 때 더 악화되어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할 뻔했는데 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 데니얼 길버트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후회는 실제로 느낄 후회보다 더 크게 마련이며 그 이유는 자신이 펼칠 심리적 방어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도발적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 심리적 방어에 심리적 면역체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후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다소 후회가 되더라도 거기서 받을 상처는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리적 계좌 관리와 관련한 말들. 그는 현금 구매와 카드 구매에 별개의 심리적 계좌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에게 돈은 다 같은 돈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우리는 단지 손해보면서까지 심리적 계좌를 해지하고 싶지 않아서 그 주식을 쥐고 있다. 성향 효과다. 그 식당에서 아주 훌륭한 음식을 발견했는데 행여 후회할까봐 다른 음식은 절대 시키지 않는다. 영업사원은 내게 가장 비싼 유아용 자동차 보조 의자를 보여주면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했고 나는 더 싼 제품에 손이 가지 않았다. 덜 안전한 제품을 싸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행위는 금기라는 느낌이 들었다.